자, 오늘 일제 강점기 넘어가서 이제 현대사 부분은 이제 진행이 될게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 관련된 내용 먼저 이제 해방전국 전에 우리나라 그 들어온 독립운동 단체들이 여러 그 건국 준비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조선독립동맹, 그 다음에 이런 그 조선 건국동맹 활동 내용들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들의 항공 문제 토의 내용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본 다음에 이제 해방전국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8.15 강복과 분단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 세력의 건국 준비 활동을 볼게요. 194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일제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직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여러 이제 건국 활동들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한국 준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포했고요.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예전에 얘기한 조선의 상균주의를 기초로 했죠.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의 수립, 정치, 경제, 교육 등의 균등 실현 등을 주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도 건국강령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독립, 자유와 그 조선의 민주공화국 건설, 보통선거, 일본 제국지 자산과 토지 몰수, 일제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국유화, 토지 분배, 정치적 자유부장, 남녀평등, 의무교육제 등을 이제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우영군의 주력 부대를 연안으로 이동시켜서 정치와 군사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록 그 결정된 건 아니지만 시작된 건 아니지만 조선 우영군의 국내 진공 작전도 결정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조선 건국 동맹이야. 자, 조선 건국 동맹은 여운형이 조직한 비밀 조직이죠. 나중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는데 그 국내에서 중도좌파였던 여운형이 그 조직을 했고요. 일제타도와 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이제 목표했다. 자, 강령은 민주주의 원칙 의사결정, 노동운동에 집중,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반동세력 제거 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념을 떠나서 반일 세력을 결집을 했죠. 그래서 국내 좌우 세력의 연합이었다. 민족전선 연합이었다는 거. 그리고 뒤에 이제 강복 후에 만들어진 건국준비위원회도 건국동맹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좌우합작적 성격이 띠고 있어요. 좌우합작 성격이. 자, 활동 내용들 보면요. 자, 농민동맹을 결성하고 철도 노동자를 조직하고 공출, 징용, 징병 등의 반대를 해서 했다. 그래서 보강단 것들을 조직해서 해방하고 그랬죠. 노동군과 치안대 형성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국경지대 유격대를 조직해서 백두산을 넘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조선 독립동맹과 임시정부가 연락을 파견해서 서로 합작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어, 일제가 패망하는 바람에 끝나게 됐죠. 자, 그래서 그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그 다음에 조선 독립동맹, 조선 건국동맹의 그 공통점은 각기 건국강령을 공표했다는 거야. 예, 그리고 그 건국강령과 상당수가 뭐와 이념을 바탕하냐? 조선왕의 상균주의를 이념을 바탕한 거야. 이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상균주의를 왜 바탕으로 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 국내 그 사람들, 국내 민중들이 상균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 사회민주적인 어떤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앞에 이제 그 건국 강령 관련된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기 때문에 건국 강령도 각 단체 건국 강령도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찾아서 그 건국 강령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한번 더 읽어볼 게 뭐냐면 그 조선건국동맹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활동 관련된 내용이나 성격. 자, 여기 보면 이제 1440번하고 그 1439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선건국동맹은 삼불원칙. 삼불원칙은 이제 아까처럼 세 가지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공출, 징용, 징병 이런 것들 거부한다는
삼불 원칙을 청명하고 경기도 용문산에 농민동맹을 결성해서 일제의 식량 공출이나 군수물자 수송, 징용, 징병 등의 방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노농군하고 치안대가 편성을 준비했다. 그리고 여운형은 연안의 조선독립동맹과 연합을 합의하여 한편 조선우영군 사령관이었던 김무정이 지휘하는 유격대를 편성하여 국내에도 진입할 계획을 이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안 조선우영군이라는 건 저기 8.6군 밑에 있었던 조선독립동맹 산하부대죠. 자, 국내적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440번을 보면요. 자, 1944년 8월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비밀 결사인 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신간의 이후 두 번째 민족연합 전선에 형성이 된 것이다. 영운형이 중심이 되어 일제 패망을 예견하고 조직한 건국동맹은 안재원 같은 민족주의 인사도 참여했어요. 중도 우파삼이죠. 이 때문에 좌우합작적 조직이 성격을 띠게 돼요. 성격을 띠게 되는데, 자, 그 하부 조직으로서 이제 노동자 농민까지도 흡수되었으며 박근호는 중국에서 활동했던 하북조선동맹과 연결돼서 민족전선연합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여기서 조선건국동맹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연합군의 한국 문제 토의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의 한국 문제 토의 독립 문제는 그 연합군이 이제 그 독일하고 일본을 싸우는 과정에서 회담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일본과 독일군은 어떻게 이제 뭐냐면 처리할 것인가, 전쟁 후에 그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된 논의를 그는 여러 회담을 통해서 논의하게 되는데요. 한국 문제는 거기에 주요 논쟁은 아니었어요. 대개 보면 거의 부수적이었고 문서도 기록돼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정상회담 가운데 한두 마디 좀 더 하고 넘어갔던 거야.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냐면 좀 중심으로 이제 볼게요. 예, 그래서 부수적이는 않지만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카이로 회담인데, 카이로 회담은 1943년에 미국의 누즈벨트하고 영국의 철치, 중국의 장개석이 모여서 이제 했던 건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그 3대국은 여기 명문했죠.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를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할 것을 저지했다. 이때 적당한 시기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 독립을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누가 이제 주장을 했냐면 장개석이 이 문장을 넣자고 했어요. 미국의 누즈벨트나 영국의 철치는 한국 문제 전혀 관심도 없었고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거고요. 근데 장개석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김구가 카이로 회담 이제 가기 전에 장개석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 한국의 독립운동을 여기 좀 카이로 회담에 논의하고 선언에 집어넣어달라. 그래갖고 이제 부탁을 받고 장개석도 거기 넣은 거예요. 장개석이 보니까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 일제의 어떤 그런 독립 영향이 더 강하니까 그 당시 철치나 누즈베트한테 부탁을 해서 이 문장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적당한 시기에 일정한 절차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일정한 절차는 뭘까요? 최근에 이제 그 해제된 비밀 문서에 보면 신탁 통치와 유사한 형태예요. 신탁 통치.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이 시기 때부터 이제 신탁 통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의 신탁 통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카이로 회담은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거야. 약속한 회담이 카이로 회담이다. 그 다음에 이제 테헤란 회담인데 테헤란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독립이 주요 논쟁점이 아니었죠. 이때는 이제 주로 미국의 유럽 전선 참전 약속인데 이건 소련이 요구했어. 소련이 그 당시 이제 스탈린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이제 독일하고 싸웠던 그 나라는 소련밖에 없어. 독소전이라 가지고 왜냐 서부 전선 같은 경우 이미 프랑스가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이제 하지만 영국은 바다를 둘러싸고 건너가고 이제 그 싸워야 했기 때문에 독일군이 건너가지 못하고 항공전만 했고요. 실제 육상 전투는 소련이 도맡아서 했죠. 그러니까 소련이 이 혼자 그 독일 상대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요청했죠. 서부전선 제2전선을 형성해달라. 그러니까 동부전선 말고 서부전선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나 영국이 서부전선 상륙해갖고 프랑스 상륙해서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미국이 유럽전선에 참전 약속을 했고요. 제2전선, 서부전선 형성을 약속했는데 이때 이제 그 루즈벨트하고 스탈링의 대화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루즈벨트가 이제 쉬는 시간에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국을 한 40년 동안 통치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넌지시 이제 스탈린이 던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말 듣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꿀떡꿀떡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묵인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이제 주로 제2전선 형성 관련된 거니까 한국 문제는 약간 관심 받겠겠죠. 그냥 흘러가는 말투로 그냥 동의한 것 정도 그 정도예요. 태어난 회담은. 자,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을 볼게요. 얄타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전후 세계 질서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죠. 요때 이제 소련이 어 독일의 이제 어느 정도 이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정리한 다음에 거기 병력을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돌려가지고 일본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물론 그 당시에는 일본하고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곡장하는 건 아니고 곧바로 불가침 조약이 끝나는 8월 8일, 8월 9일 날 공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결정을 냈죠. 이거는 일본한테 이제 그 알리면 안 되니까 일단은 비밀 협정을 했고요. 그럼 한반도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때 이제 좀 약간 이제 테헤란 회담에서 구체화됐어. 한반도도 앞으로 이제 신탁 통치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신탁 통치 기간은 예전에 뭐 루즈벨트가 한 40년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20년, 30년 이렇게 했고 뭐 스탈린도 이 문제가 그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야. 근데 이제 후에 이제 구체 기간이 정한 게 뭐냐면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죠.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테헤란이란과 얄타회담과 달리 한국 문제가 주요 회담이었어요. 요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때 신탁 통치를 5년 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포츠담 선언 같은 게 보면 요거는 이제 그 보통 포츠담 회담이 있고 포츠담 선언이 있죠. 포츠담 회담은 독일과 관련된 내용이고 포츠담 선언은 일본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일본하고 싸웠던 세계 정상이 만났죠. 미국의 트루만, 영국의 엔트리, 중국의 장개석인데 미국이 트루만이 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이제 참여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를 통해서 그 보수당이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당의 엔트리가 들어왔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장개석 이렇게 듣고 그러면 소련은 왜 빠졌냐? 소련은 그 당시 공식적으로 전쟁 전이 아니었어요. 일본하고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포츠담 선언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고 그다음 카이로 선언을 제외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의 독립을 한번 다시 확인을 시켜줬어. 여기 포츠담 선언 내에서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카이로 선언의 여러 조항이 이행되하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카이도, 큐슈, 시코쿠 4개 국가와 그 다음에 연합군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을 국한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가 빠졌죠? 한반도가 빠졌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제 너네들 독립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4가지 회담을 살펴봤는데 독립을 약속한 회담은 카이로 선언하고 포츠담 선언이고요. 신탁 통치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않지만 이제 일단 흘러가는 말투로 얘기했던 것이 테헤란 회담하고 얄타 회담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 4가지 그 회담은 그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양사 총론에서 그게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뭐 세계사 측면이나 한국 측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밑에 그 내용들 정리를 해놓은 표도 신어놨으니까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보죠. 38도선의 설정과 미국의 일반 명령 1호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소련의 대일본 전 참전인데 이게 1945년 8월 9일이에요. 소련은 그 당시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상태 이전이었어. 8월 9일 이전까지는. 왜냐하면 소련 입장일 때 일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러시아하고 이제 독일하고 싸우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시베리아 방면, 극동 방면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일본의 입장을 볼 때도 그 남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쪽을 국경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하고 이제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불가침 조약이 기한이 다가온 거야. 그 기한이 그게 1945년 8월 8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입장 볼 때는 지금 막 45년 8월 8일은 막 불리한 지경 있죠. 남쪽에 그 미군이 막 올라오고 있고 뭐 싸우기도 하니까 북쪽에 있는 이제 뭐냐 북경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 소련의 어떤 불가침 조약의 연장이 필요했던 거야. 갱신이. 근데 소련은 이미 테헤란 회담에서 내일 전에 참가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대사의 요구를 거부를 했어. 우리 연장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딱 끝나는 8월 9일 날, 8월 8일 날, 그 다음 날 곧바로 이제 뭐냐면 시베리아의 병력을 이동시켜 놓고 대규모 이제 남하를 내오죠. 특히 만주국으로 이렇게 만주국 남아서 아주 급속도의 만주해. 근데 그 당시 일본 만주국에 있었던 일본군이 예전에 그 강동군으로서 그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때 강동군은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일단 핵심 병력들이 이제 뭐냐면 중국 전선이라든지 저쪽 태평양 전선으로 착출됐고 또 많은 병력들이 그 한반도 남쪽 제주도에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병력들은 예전 병력보다 상당히 줄었고 되게 주력 병력들이 다 빠진 상태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이 기갑 병력을 이끌고 막 들어오니까 제대로 막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만주는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곧바로 이제 그 군대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거의 그 개성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성 있다가 38도선에 정한 다음에 후퇴를 했긴 했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상당히 다급한 거죠. 원래 소련의 참전을 요구했던 것은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하고 홀로 싸우다 보니까 힘들거든. 예. 그래서 이제 피도 많이 흘리고 소련이 북쪽을 공격하면 양면 쪽 북쪽 공격하면 그 병력이 분산되니까 일본군 병력 분산이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해갖고 소련부터 참전 요구를 했고 테헤란 회담에서 그걸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포츠담 회담에 뭐가 했냐면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했죠. 그러니까 원자탄이 성공을 했어. 아, 그리고 또 원자탄 두 방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시틀러 아니 원자탄 이제 두 방 먹고 그 이제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굳이 이제 소련이 필요 없게 된 거야 이때. 그 원자탄을 가지고 공격해서 항복시키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소련이 이제 원하지 않은 데인데 이제 이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소련이 이제 뭐냐면 이때 이 시점에 갑자기 내려온 거야. 그래서 당황했겠죠. 그것도 이제 급속하게. 왜 당했냐? 한반도가 잘못하면 소련의 범위에 그 소련 영향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이제 회의를 가졌어요. 국무성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한번 그 38도선을 한번 찾았어. 그때 이제 지시를 내는데 중앙정부에서 어, 서울을 포함하고 서울 지역을 포괄한 그 나머지 지역을 뭐냐면 미군이 갖는 조건으로 한번 적당한 선을 찾아봐라. 그래서 부각된 것이 38도선이에요. 그래서 38도선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뭐냐면 소련에게 제안을 했죠. 38도 이북은 그 당시 일본군은 너네들이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남은 우리가 진주해갖고 무장할 거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38도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거에서 소련의 스탈린이 흔쾌히 받아들인 거야. 이게 좀 약간 이상한데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소련의 스탈린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중에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한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요구한 홋카이도 지역 그때 소련이 홋카이도 지역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미국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요 선을 받아들이면. 자, 근데 웬걸 일본이 이제 미국이 일본을 먹고 나서 또 나중에 스탈린이 홋카이도 지역을 달라고 하니까 거절해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이제 뭐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때 이제 이걸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 메가하다 사령부의 일반 명령치 1호예요. 이게 38도선을 이제 명시해놓고 요 이남은 우리가 들어와서 뭐냐면 그 무장을 해제시키겠다. 그 내용을 이제 합의를 했던 명시해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보자. 여운형과 관련된.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 이제 전에 저희 일본의 이제 총독부에서 그 에도 경감이라는 사람이 그 몰래 이제 여운형을 불렸어요. 그냥 8월 15일 이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복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 돌아갈 때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운형이 이제 에도 경감에게 5개 조항을 내걸었죠. 여기 내용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각 석방할 것.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 3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하고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운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학생과 청년 조직에 훈련하는 데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뭐 등등 5개 조항을 내걸고 애도 공감이 그럼 좋다. 대신 우리가 철수할 때 좀 협력해 달라. 해갖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5일 날, 그 다음에 끝나고 4월 16일 날 이제 뭐냐면 조직한 게 건국준비위원회야.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건국동맹이 자체가 좌우합작 연합조직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도 완전 좌우합작 연합조직이에요. 자, 그 구성 인원들, 중요한 구성 인원들 보면 일단 안재홍이 위원장이고요. 여운형이 위원장이고, 그다음 안재홍이 부위원장이죠. 이 사람은 좌파, 이 사람은 우파, 중도 좌파, 중도 우파죠. 그래서 좌우합작 단체 성격이 있다. 활동을 보면 예전에 건국동맹 조직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국치안대를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대책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왜냐면 혼란기니까 식량확보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봉안대 및 조선 학도대를 건설한다는 거. 그리고 지부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이 지방 조직들이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 학대 개편될 때 이때 이 지방 조직들이 인민위원회가 돼요. 각지에. 자, 강령을 보죠. 요 강령은 예전에 94년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돼. 음.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그 다음에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수립. 그 다음에 대중생활 확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아마 여기 이제 혼란기 때 식량이나 여러 가지 생활물자 확보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친일파 척결은 없어. 당연히 우리 입장에 볼 땐 친일파를 당장 척결해야겠죠. 근데 친일파 척결은 없어요. 왜냐면 친일파 척결은 나중에 해결하자는 거야. 지금 중요한 것은 독립국가를 만들고 그 정권을 수립하는 거지. 친일파 척결은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친일파 척결할 경우에는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는 보류해 둔 거야. 참고로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과 달리 좀 온건파예요. 사회주의자지만 그래서 상당히 포용적 인물이고, 이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이제 띄고 있냐면 친일파도 그냥 우리가 보면 이제 이완용 같이 진짜 완전히 거물급 친일파들 있죠. 얘네들만 처벌하자는 거야. 처벌하고 나머지 생계형 친일파들은 그냥 용서해주자. 그리고 이 거물급 친일파들도 나중에 그 건국 후에 일정한 재판을 거쳐갖고 처벌하자는 거야. 지금은 잠깐 배제하고요. 자, 근데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원칙주의적 모습을 띠고 있는데 조금만 친일하면 다 죽이자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좀 약간 친일파 처벌 문제에 대해서 박헌영하고 영훈하고 좀 입장 차이가 있어요. 이상하고. 그리고
여운형과 박헌영이 같은 사회주의자지만 서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중에 뭐 분란도 일어나고 그래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일단 이런 좌우합작 조직 안에서도 이제 좌익과 우익 간의 경쟁이 포면화돼서 이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이 탈퇴될 거예요. 자, 그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우파하고 중도 우파가 탈퇴하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송진호나 그런 친일파 세력들이죠. 이는 사람들이 한민당을 창단해. 한국민주당을. 이들도 이제 구구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구구, 친일파. 그 다음에 좌파가 이제 다수 남게 되죠. 중도파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남게 되죠. 자, 이 세력들이 이제 뭐라고 칭하냐? 요거를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선포하게 돼요. 어디에도 좀 익숙한 말이죠. 자, 북쪽의 그 김씨일가들이 칭한 국가를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인데 요거하고 좀 달라요. 일단 조선인민공화국 왜 칭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 미국이 진주하게 돼요. 미국이 이제 진주를 해서 하니까 이제 미국 진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제 미군이 오면 우리도 이제 미군하고 동등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뭐 단체보다는 뭐뭐 국가라는 의미가 좀 해야지만 맞빨리 저기 먹혀들겠죠. 그래서 협상력 확보 측면에서 했고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을 내세움으로써 자익 세력의 중심을 잡게 자익세력이 뭐냐면 그 자익세력들의 어떤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있는데 여기 법무사에 있는 내용만 좀 볼게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강복 직후에 영운형을 중심이 되어 조직한 좌우합작 건국준비단체이다. 설립 목적은 민족의 역량을 하나 모아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강복 후의 가독이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점차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그 지부의 자익세력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우익세력들이 이에 반발하여 건국준비위원회에 탈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익계통의 주도의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면서 1945년 9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해체되고 전국의 7개도 12개시 131개의 지방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의는 뭐냐? 자, 건국준비위원회는 일단 해방 전후에 국내 최초로 만든 정치단체야. 예. 그래서 이제 최대 정치단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공백기의 국내 정치와 치안을 담당했다. 이때 정치적 공백기라는 것은 북쪽에는 소련군이 내려서 자리를 잡기 이전,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 미군이 진주해가지고 자리 잡기 이전에 그 약간의 한두 달의 가두기 시기에 그런 국내 정치와 치안을 담당했던 게 그 건국준비위원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영훈형이라는 인물은 국내에서 제일 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김구, 이승만, 이승삼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김구와 이승만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상당수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다만 이제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내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인지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 여운형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도 총감도 영훈을 불러서 부탁을 했던 거죠. 예, 에도 그 경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선언과 강령 관련된 내용 있고 관련된 이제 그 사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좀 볼게요.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고 역사를 발전에 지향했다. 인류 사상 전에 없었던 참사인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우리 조선의 해방이 날아왔다. 전후 문제의 국제적 해결에 따라 조선은 제국주의 일반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뭐 등등등 있는데 자,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에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 기간인 동시에 그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의 재결집을 한다. 좌우합작적 요소가 있죠.
자, 요 좌우합작적 요소가 있는데, 아이고. 자, 이런 좌우합작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은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건국준비위원회. 자, 그러면 건국준비위원회에 관련된 옳지 않은 설명이니까 찾으면, 자, 전국각지에 설치된 지부가 치안과 행정권을 장악했고요. 자, 7.18 배제하고, 요때 배제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얘네를 처벌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껴준다는 뜻이야. 그리고 좌우 정치 세력의 민족 연합 전선을 추구했다. 맞고요. 그다음에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민중의 진주 이전에 실제 행정을 담당했고, 그다음에 미군정 시기 이름에 인민대표의 대표자에 이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자, 이건 틀렸죠.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이 주둔하기 이전에 뭐냐면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그 단체를 보이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개명한 거죠. 개칭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주 이전이야.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영훈영을 위원장으로 치안의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예, 맞고. 그 다음 조선인민공화국을 볼게요. 조선인민공화국. 자, 아까처럼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에서 국가라 칭한 거는 그 미국과 미군의 대등한 협상력 제고 차원, 그리고 자익세력 안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칭했던 거고요. 거기 이제 배경을 보면 그 미군의 진주에 앞서 자익세력의 주도권 아래 국내 정치 세력의 통일 전선체로서 정보를 수입을 하고 연합군으로서 인정받는 목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국준비위원회 자익세력들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선포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도 좀 조직을 좀 보면 좀 웃겨요. 여기면 이승만이 나오죠. 왜 이승만 하면 사회주의를 되게 시사한 인물이고 민족주의고 극우세력 중에 한 명인데 여기 이승만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일단 이승만 인지도 때문에요.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인지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자유의 소리인가? 네, 그걸 통해 단파방송을 통해서 좀 그래도 영웅보다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야. 거기에 또 미국에서 건너온다니까 돈 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승만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이름을 삭제한 거야. 지금은 그냥 난리 날일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단체들 보면 다 이승만을 한 번씩 다 집어넣어. 근데 실제 이승만이 활동한 건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 이승만을 집어넣으면서 그 자익단체지만 좀 약간 좌우합작적 성격을 좀 띠고 있는 단체로 비칠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영훈형을 부조수고 맡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민위원회를 조직했죠. 그래서 건준 지부를 학대 개편 인민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 인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 앞에 중앙조직 같은 경우에는 자익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도 세력에 따라 어떤 인민위원회는 자익들이 장악을 했고, 어떤 인민위는 그 민족주의 세력들이 장악을 했어요. 예를 들어 평양 같은 경우에는 조만식이 이제 인민위원회를 장악을 했죠. 우리가 뭐 인민하니까 약간 인민공화국 해갖고 이제 북한을 연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당시 인민이라는 의미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얘기예요. 지금은 약간 이제 자익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쓰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거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6.25 전쟁 이후의 문제고요. 자, 하여튼 그 인민위원회는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고요. 그 앞에 이제 건준 지부하고 거의 연결됐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적산 관리라는 게 뭐냐면, 요거 예전에 개념 물어봤죠. 어,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그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 기업 이런 것들을 다 적산이라고 해요. 예, 적산. 자, 그래서 이건 좀 뒤에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지방에 따라 주도 세력들이 정치성에 따라 자익도 있고 우익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대중조직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강령 내용은 보면 일단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 세력을 일수하고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충실을 기하기도 했고, 노동자, 농민 및 기타 일체 대중생활 급진적 향상을 기하고 뭐 등등이 있어요. 다 좋은 말도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시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가 비슷하냐면 상준주의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했고, 자, 근데 이제 인민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인민공화국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도 있었죠. 누구겠어요? 송진우 같은 민족주의 세력들이야. 근데 이게 민족주의라고 하지만 그 당시 친일파죠 거의. 송진우, 뭐 김성수, 뭐 그런 사람들인데 한민당을 결성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지지하는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대회를 해요. 그래서 임시정부만이 정통성 있는 정부다. 임정봉대론이죠. 그래서 그 임정 그 법통론 있죠. 이 법통론을 계승해서 임시정부만이 진정한 정부다. 임정봉대론을 주장하면서 그 인민공화국을 막 비난하죠. 인민공화국 가짜 정부다. 정통성이 없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그 송지훈 같은 이런 친일파들이 그 임정봉대론을 주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정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일제시대 때 자기가 친일행위했던 걸 다 알고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뭐 나라를 세우겠다, 건국하겠다 앞세우면 막 준비를 하면 좀 약간 말빨이 안 쓰잖아요. 정치는 명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를 앞에 내세워서 임정봉대를 내서 일단은 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되면 이제 임정을 쫓아내고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겠다. 뭐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렇게 임정 법통론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건 아니야. 예. 이렇게 믿고 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임정봉대론과 관련된 내용이 한민당이 주장한 임정봉대론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잠깐 물 좀 먹고요. 자, 강복 직후의 남북한 정세를 보죠. 예. 요때 이제 보면 이게 좀 지도가 좀 잘못됐는데 38도선이니까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항해도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징반도 일대는 아직 그때 남아 있었고 요쪽 땅은 우리 땅이 아니죠. 예. 요거는 이제 북한 땅이고 요거는 이제 후전선이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예. 여기 좀 지도가 잘못됐는데 요 지도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참고로 이게 판문점이 38도선 2부호돼 있는데 원래 판문점선과 그 개성 일대는 38도선 이렇게 이북이에요. 이남이에요. 이것도 약간 잘못됐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요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군정이 만들어졌죠. 요 미군정이 통치했고요.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하지 중장이 와가지고 여기 통치를 했어. 오기 전에 이제 미국 태평양 방면에 육군 총사령부 포고문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너희들 했던 일을 하고 어 우리가 와서 이제 통치할 테니까 한마디 개기지 마라. 법질서 준수해라. 개기면 발표하겠다. 뭐 거의 위협투도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과 동격을 생각해서 점령군으로 쏜 거죠. 그러면 미국이 그 당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몰랐을까요?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뭐냐면 그 OSS나 이런 중앙 정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있고 또 거기에 학자들도 많죠. 예, 지역 가학을 연구하는 학자도 있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내렸던 건 뭐냐면 그 당시 미국의 문제보다는 그 당시 진주했던 미국보다는 미군의 문제야. 그냥 일반 군인들 입장 볼 때는 그 자기가 싸웠던 일본이나 한국이나 생긴 것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동일하게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점령구적 태도를 보이게 된 거죠. 한국이 일본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고. 그렇지만 미국의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입장이었던 연방정부 입장은 그건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 이건 좀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자, 하여튼 미군청의 이제 설치 및 정치 활동을 보면 미 군정 자체가 한반도와 총독부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미국 중앙정부의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이제 정부의 태도는 한국과 일본과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시 여기고요. 자기들 마중해온 그 한용해온 인파를 향해서 총질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38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정부는 다 부정한다. 유일하게 인정된 정부는 그 미 군정이다. 그러면서 조선인민공화국도 부정하고요. 협상도 안 했어요. 그냥 예, 무시해버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완전 부정을 했죠. 그래서 임시정부 요원들은 임시정부 그 뭐냐면 이름으로 귀국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인민위원회와 치안대 해산을 명령하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일제가 길렀던 이제 총독부 체제, 그러니까 친일파들, 친일 경찰들과 관료들에게 맡겼죠. 그래서 군정을 실시했다. 자, 그 당시 미군은 그 친일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그 친일파들이 한국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고 욕을 얻어먹는 걸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미군들도 그 당시 미군들도 친일파들이 그다음 한국인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만약에 등용할 경우에는 친일 관료와 경찰 등용할 거는 민심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등용했냐? 이들이 뭐냐면 철저히 공산주의, 반공주의자고, 얘네들 속성상 권력의 줄을 잘 쓰고 권력에 개같이 충성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속성 안 거야. 그러니까 좀 손해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겠지만 자기 입장을 땐 자기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친일파 적극 등용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친일파들의 모임이 어디예요? 한민당이죠. 그래서 한국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했고, 또 한민당 안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접근해가지고 손을 맺었던 거죠. 그래서 미 군정 시기 때 우당 역할, 일종 여당 역할을 했던 것이 한민당이었어. 그리고 일제 법령 중에 치안주의법이나 사상법 예방 구분법 같은 이런 것들은 폐지했지만 신문지법이나 보안법 같은 것들은 계속 종속을 시켜서 이제 한국인들을 통치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럼 관련된 내용은 1458번 한번 읽어볼게요. 아, 여기에 1457번 읽어봤네요. 58번하고. 자, 미군정은 자본주의 국가 건설 지향하는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반공 세력들이죠. 그 친일파들 적극 육성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해를 실현하려고 했다. 자, 이에 따라 대체로 친일 경력이 있는 자본가들, 지주 출신의 인사들이 군정의 행정 고문이나 고위 관료도 임명됐고요. 자, 일제 시기 때 관료 경찰 기구를 부활시켜서 이들을 공산주의 방파제로 이용하려고 했다. 그냥 인공을 정부 인정하지 않고 친미적인 우익 정보를 수입 위해서 한민당 인사들과 긴밀하게 접촉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그 미군이 진주하고 나서 또 이제 정치 간의 어떤 대립이 있었지. 좌우익 간의 대립. 이건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요때는 수백 개의 정치 단체들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좌익과 우익들이 또 싸우고, 그래서 이제 1946년 3.1절 대회 때 각기 이제 뭐냐면 좌익과 우익이 다른 기념 행사를 가진 다음에 또 이제 모여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개판 패싸움도 하고 그랬죠. 그만큼 분열돼 있었어. 남한의 정치 세력들이요. 예, 그때 좀 단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만들었던 그 노래가 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통일이 지금 남북한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그 우리의 소원 통일이 그 당시 이제 정치 세력 간의 통합, 자익 간의 어떤 우익 간의 통합을 기원하기 위해서 어 얘기 불렸던 노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이제 이승만이 미국부터 귀국해 오죠. 그 다음에 이 이승만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발족시켜. 원래는 그 이승만이 온다니까 이 사람 외국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익이나 우익 같은 사람들이 좀 약간 희망을 걸고 그 좌우 합작단체인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발족시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승만이 주장한 거 보니까 뭐 토지개혁에도 미비하고 친일파에 대해서 처벌도 약간 명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좌익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그래서 이 단체 나중에 우익단체로 바뀌어요. 우익단체로. 하여튼 이제 이승만은 이제 초창기 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한민당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여당 역할,
자기 친위세력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그 단체 아까 이제 얘기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단체는 1945년에 10월 25일에 자주독립 촉진을 위해서 각 정당과 단체들, 좌우익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였는데 나중에 이제 처음엔 자익도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자익이 탈퇴하고요. 우익만 남아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독립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및 공동노선 채택, 그리고 신탁통치운동 반대, 이승만을 이제 받들어 모시면서 이제 활동을 했던 단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요와 관련된 그 단체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따로 저희가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했는데 이게 아마 이 단체가 나중에 독립촉성 국민회로 개칭이 되거든요.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을 보죠. 소련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북한의 사정, 한반도의 사정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정과 달리 또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래서 각도와 지방의 좌우 합작 인민위원회를 설치해서 간접 통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두 명을 내세웠죠. 하나는 조만식하고 하나는 그 자기가 데려온 그 88 특별연단의 그 똘마니 김일성, 젊은 김일성을 내세워서 이제 통치했는데 나중에 조만식이 그 신탁 통치에 반대하니까 이 사람을 제거하고요. 김일성만 내세워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행정권과 치안권 행사했고 친일파를 철저히 배제했다. 네. 처음에는 건국준비원을 존중했지만 나중에 그 평남 건국준비원을 해체하고 이걸 이제 조만식이 이제 담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자들 계열을 수정하고 김일성이 실권을 장악했다. 그럼 미소 양국의 군대 주둔과 군정의 실시의 의미는 뭐냐면 각각 이제 남북한에 각각 미국과 소련이 우호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남북 분단의 결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게 후의 얘기지만 하여튼 그 의미를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해방전국 시기 때 이제 나타난 지도자 유형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여운형이라고 볼 수 있죠. 여운형. 그다음 이승만, 뭐 김구 이렇게 있고 김일성은 이제 아까 그 보충보 전투에서 좀 알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지가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방전국 시기 때 정치세력과 대중단체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여기가 이제 되게 복잡해. 요게 여러 단체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한 세네 문제 나왔어요. 여기에서 해방전국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제가 언급했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독립국가가 건설되지 못한 시기야. 그러니까 시기죠. 1945년에서 48년 남쪽의 어떤 정치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때 이제 좌우익 간의 어떤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 이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단체들 좀 보면 이 단체 중에 여러 단체 중에 대표적인 단체들만 좀 보면요. 일단은 자익 계열의 단체가 있어요.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단체죠. 그리고 우익 계열의 단체. 우익은 민족주의와 친일파로 구성된 단체들이 있는데 중도 좌파, 중도 우파는 민족주의자지만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자는 세력들이고요. 그리고 중도 좌파 세력들은 사회주의자지만 민족주의를 받아들이는 세력들이야. 예, 좌우 연합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죠. 이들이.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좌합작 추진하고 그 실패 후에도 남한 정치 내에서는 뭐라고 얘네를 부르냐면 혁신계통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남북한의 어떤 평화통일을 꾀하고 합의를 통해 평화통일을 추구하자는 혁신계통에 계속 연결되죠. 혁신계로. 혁신계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자, 자익계통, 그러니까 여기에는 극자계통을 이제 얘기하면 조선공산당이죠. 박헌영이 조직한 이 조선공산당은 재건 조선공산당으로서 5차 조선공산당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남조선 노동당 그 만들죠. 그래갖고 이제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조선공산당을 조직해서 남노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전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있어요. 이 기구는 이제 창탁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든 연합전선이야. 네, 자익 간의 연합전선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도 좌파는 이제 조선인민당, 여운형 만든 단체고, 남조선 신민당이 있어요. 이거는 백나온이 만든 단체인데, 백나온은 유명 사회학자, 또 역사학자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단체가 있고요. 중도 우파로서는 국민당, 예, 신민족주의자는 안재홍의 국민당,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익하고 친일파들, 구구 집단들. 예. 한민당은 그 김성수, 뭐 송지효 같은 예전 친일파들. 예. 그리고 여기 독립촉성중앙위원회가 있고 한국 독립당 있죠. 요거는 임정세력이죠. 그래서 한민당하고 독립촉성중앙위원회는 나중에 이승만의 따까리 역할을 많이 했고요. 자, 그래도 있고요. 대개 보면 이제 중도 좌파하고 자익들은 참탁 세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도 우파하고 그 다음에 우익들은 반탁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소합치지 못하고 결국은 자국끼리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각 정치 세력들 통일과 단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은 십사였고, 거기에다 이제 외부 세력들 미국과 소련이 한국에 개입되면서 더욱 심해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전반적 구도를 바꿔 개별적인 이제 단체를 좀 볼게요. 먼저 이제 극자 단체인 조선공산당 볼게요. 이 조선공산당은 제5차 조선공산당, 재건파 공산당 이렇게 부르죠. 박헌영이 조직했어요. 박헌영. 예. 자, 박헌영이라는 인물은 상하이파 고육 그 공상청년동맹 책임 비서로 활동했다가 나중에 하유회계 통해서 이제 또 활동을 하죠. 그리고 해방 직후에 재건과 재건 조선공산당을 이끌었던 산무 그 사람이었고, 나중에 1946년에 조선 그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미군의 수배를 받고 북한을 넘어가게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1953년에 북한에서 남로당 계통의 수청 작업에서 이제 죽게 되죠. 예. 그래서 미국의 어떤 앞잡이다 해갖고 그 죽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조선공산당의 주장을 잘 담고 있는 게 파월태제예요. 그 파월태제는 그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인데, 요 가에 이제 조선혁명 단계에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조선혁명의 단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규정했죠. 이건 레닌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거죠. 한국은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혁명 안 되고, 나는데 지금 산업화가 필요할 때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레닌의 말을 이제 뭐냐면 충실히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토지혁명 달성, 주요 산업시설 국유화, 민주주의 권리 실현 등을 통해 노동자, 농민 등 같은 일반 근로인민들의 어떤 이익을 옹호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그 찬탁 신탁 논쟁에서 그 신탁을 했죠. 예, 신탁을 하면서 삼상회의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지지는 뭐냐?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야. 부분적 지지가 아니라. 예, 이런 것들은 여운형은 좀 다른 생각인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창탁을 위해서 그 신탁을 창탁을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연합조직을 만들죠. 자익연합조직. 그게 그 유명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에요. 민전이라고 하죠. 약칭. 이거 좀 외워두시고. 그리고요, 미군정을 비판하는데 미군정은 초창기 때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왜 사이가 나쁘기 시작했냐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이제 사이가 나빠지는데, 그럼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뭐냐? 이 정판사는 출판사 이름이에요. 어, 그 당시 일제 통치부 그 통감 총독부 시대 때 이게 일본 화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한국에 널리 유행한 게 조선은행권이죠.
자, 조선은행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조선은행권을 어디에서 발행하냐면 그 조선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도 없고 하니까 되게 인쇄소에게 위탁을 발행했어. 인쇄소 몇 개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조선은행권을 발행하도록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정판사야. 예. 그래서 이 정판사에서 이제 뭐냐면 동판을 가지고 와서 그 조선은행권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일제가 망한 후에도 한동안 미군정 때도 조선은행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찍어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정판사 그 건물 자체가 그 당시에 정판사는 이제 적산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줬겠죠. 건물에. 그래서 이제 분할할 때 이제 어떤 정판사가 1층에 있었고 요 분할받은 건물 그 2층, 3층을 누가 쓰고 있었냐면 조선공산당이 쓰고 있었어요. 조선공산당이. 그래서 2층은 조선공산당 당사 쓰고 있고 요거는 해방일보 이렇게 해서 해방일보는 조선공산당의 기간지예요. 이게 쓰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미군정이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막 심하니까 왜냐면 예전에 일본 애들이 이제 자기 도망갈 때 망할 걸 알고 그냥 무조건 찍어내가지고 뭐냐 그 화폐가 많이 찍어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인하하고 그랬던데요. 미군정도 군바이들이 뭘 알아? 그냥 모르니까 다 찍어내고. 근데 인플레이션 올려갈 때니까 그 원인을 다 뭐냐면 조선공산당이 일부러 정판사에 있는 그 동판을 조선의 종판을 이용해서 찍어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조작을 했는지 하여튼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걸 위조지폐본부에서 그 조선공산당을 불법화시켰어요. 불법화시키고 탄압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박헌영은 공개 수명되고 공개 지명수배되고 그 당시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그러면서 관계가 악화된 거야. 그래서 조선 그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꼭 예로 드세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9월 총파업이라든지 대구 10월 폭동 같은 걸 일어났다. 예. 그래갖고 있는 대구 10월 폭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남로당 세력들이 이제 개입을 했긴 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미군정이 좀 잘못돼 있어요. 그 당시 경제 정책을 잘 못해갖고 이런 건데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당 조직 확장과 노동자 농민 조직 건설 그 다음에 지방인민위원회와 대중조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조선 노동당을 보죠. 예. 1946년 11월 23일 날 남노당이라고 해서 개칭이 됐죠. 자, 그 창당 배경은 미군정과 우익세의 공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종전의 자익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조직이야. 그래서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3당이 합당했죠. 원래 그 조선인민당은 여운형이 장악했던 당인데 그 당시 조선공산당이 박헌영이 조선인민당에 뿌락지 심어서 여운형을 쫓아내버려. 그래서 자기 세력을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합병을 시켜버린 거야. 그 주장을 보면 그 인민공화국 건립 수입, 그 토지와 무상물수와 무상분배, 8시간 노동제, 그 다음에 주요 산업의 구별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 약간 거의 이제 사회주의발 냄새가 이제 본격화되죠.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그 북쪽에 북조선 노동당이 있죠. 노동당, 노동당이 그 원청이고 지부로서 남조선 노동당이 설치됐다 해서 했고 주요 남노당이라고 하죠. 자, 조선인민당을 볼게요. 조선인민당. 조선인민당은 여운형이 만든 단체야. 여운형이. 그래서 여운형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공을 만들었지만 인공했을 조선공산당 세력이 주도권 잡아가니까 이 안 되겠다 하고 자기 세력들 끌고 와가지고 만든 게 조선인민당이야. 자, 근데 이 조선인민당조차도 그 박헌영이 뿌락지에 심어가지고 결국 뺏어버렸죠. 그래서 여운형하고 박헌영은 벌써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사람하고는. 하여튼 지향을 보면 계획경제 제도에 하니까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포괄한 완전 통일전선 시현
중도 좌파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좌우합작을 추진했다. 그래서 주요 산업의 국유화, 금융기관의 국유화, 주요 교통기관 및 농업의 국유화 등을 내세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조선인민당 안에 그 뿌락지가 있어갖고 뺏기고 결국에는 박헌영계가 장악하면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쫓겨난 또 여운형은 그 사회노동당을 만들어. 그리고 또 근로인민당을 만드는데 뭐 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예. 그 남조선 신민당을 보죠. 남조선 신민당에서 이제 했던 건 백나온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하복 조선동민 계통이에요. 독립동맹 계통인데 왜 남조선 신민당이라고 했냐면 하복 조선 독립동맹 계통 연안파죠. 연안파 애들이 북한에 오면서 북한에 세웠던 당이 신민당이에요. 신민당. 그리고 그 하부 조직으로서 지정으로서 남한에 남조선 신민당을 세우게 돼요. 그걸 이제 백나온이 맡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백나온은 사회주의자지만 나름대로 중도 좌파로서 좌우합작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무상계급이 양심적인 일부 유상계급과 통일적인 전선을 결성해서 연합성 민주주의를 결성하자. 신민주주의론을 포방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료들 그 밑에 좀 보시면 돼요. 자, 국민당은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포방하면서 계급 대립보다 민족 단결을 우선했죠. 이거 중도 좌파 세력들이죠. 예. 그 밑에 이제 국민당 강령 내용이 있으니까 눈에 발라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중도 좌파 세력이 그 민족자주연맹이에요. 김규식이 만들었죠. 그래갖고 요게 이제 그 예전에 나왔는데 민족 자결 원칙에 따라서 전 민족에 단결하여 국가를 수립하자. 그리고 그 당시 좌우합작 운동이 창했는데 이때 참여한 시점이 제2차 미소 공동회의 결렬 직후예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에 그 뭐냐면 좌우합작 그 좌우합작 조직이 뭐죠? 깜짝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죠. 근데 이제 요거는 2차 그 뭐냐면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된 직후에 만들었다. 그래서 좀 대비된 것이어요. 좌우합작위원회는 1차, 얘네들은 2차.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04년 기출문제 03년인가요? 이렇게 해서 나왔어. 완전 결렬된 후에 만들었던 조직 민족자주연맹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 볼게요. 민족자주연맹은 또 남북협상에도 참여했어요. 자, 1466번 보면 자, 김규식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죠. 예. 그 내용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1진으로 귀국했던 김규식은 미국과 소련의 협력 없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친일 분자를 제외한 전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 자결의 원칙을 따라 한민족의 심호 새로운 국가를 수립할 걸 주장했고 중도적 입장에서 좌우 세력들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을 참가했다. 그러나 기대한 성과가 거두지 못하고 민족 분단이 거둬지니까 민족 자주연맹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남북 협상에 나섰다. 자, 한민당을 보자. 한민당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당이죠. 송진호와 김성수 같은 민족주의 우파색들, 친일파들 중심으로 했고 이들은 자신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뭘 내세웠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내세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봉대론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는 인민공화국을 까기 위한 거죠. 예. 자, 목적은 조선인민공화국의 타도 그리고 중경 임시정부의 추대 이건 초기 때만 얘기한 거예요. 행동 보면 이들이 미군정과 밀착을 했죠. 그래서 미군정의 여당 세워서 정치 세력을 부상됐고 한때는 이승만의 그 따까리 역할도 많이 했다. 예, 그렇지만 나중에 이승만한테 팽당하죠. 자유당을 만들어지면서 팽당해지고 나중에 이게 그 여당이었다 야당으로 바뀌게 돼.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중도 자익 세력들을 배제하고 예, 그리고 토지개혁과 반민족 행위 처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 태도를 일관했다. 왜냐면 자기들이 이걸 하면 처벌받으니까 그래. 일단 그리고 이승만과 연결됐죠. 그래서 임시정부 정권 세력을 정권을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얘네는 초창기 때 임시정부 지지했지만 이게 본심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고 자기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잠시 임시정부를 내세웠던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이 이제 단적 노선을 하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뭐냐면 지지를 하게 되고, 결국엔 정부 수립부에는 이승만과 또 결별되죠. 이승만 또 자유당을 따로 만들고, 예, 그 한민당은 이렇게 갖고 이제 다 독립해서 여러 또 여당 세력들과 야당 세력들 합쳐서 민주당을 만들죠.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 세력들이 처음에는 친일파 세력들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468번. 자, 한국민주당은 처음에 일제강점기에 떳떳하지 못한 행정을 숨기고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정부 임정봉대론이죠. 자, 임정봉대론을 포방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초기에 국한된 것이고 점차 그들의 세계가 확대되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 입장을 들었다. 자, 한민당의 인사들은 단독정부 수립할 때까지 미군정의 여당으로서 행정, 경찰, 언론 등 모든 분야의 핵심부까지 활동하면서 미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강력한 정치 세력 부상되었다. 그다음 친일파 처리, 토지 문제 등에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예매한 입장을 취하는 등 민족국가 건설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자, 한민당에 참여한 인사들 가운데 친일파 지주, 자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민당은 친일파 척결 및 토지 개혁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라고 볼게요. 이게 나중에 독립촉성 중앙 촉성 국민회로 개칭이 되는데 이게 또 복잡해. 그래서 약간 이제 좀 하면 일단은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원래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안에 합작 조직이었는데 이 좌우합작 조직이었던 이승만이 뭐 토지 문제나 친일파 처벌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니까 자익은 떨어져 나가고, 그 당시 신탁 통치 반대 세력들과 연합을 해갖고 만든 게 대한독립 촉성 국민회예요. 예. 그래서 그 이승만의 친위 역할을 했던 것이 한동안 대한독립 촉성 국민회죠. 한민당과 함께. 자, 그래서 이승만 귀국 후 좌우 조직을 맥락한 결성체를 조직했고, 그래서 완전 독립, 38토선 철폐, 신탁 통치 반대를 외쳤고요. 그렇지만 이제 친일파 반일 민족 반일 제거를 둘러싸고 그 내부 갈등이 확대했죠. 이승만이 토지 문제나 친일파 처벌에 대해서 유보 입장을 하니까, 이승만 입장일 때는 앞은 명목상 대동단결을 내세워서 이제 포용하자는 주장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친일파도 필요했어요. 친일가들이나 경찰들이. 왜냐하면 이승만은 해외에도 주도 활동했기 때문에 국내 권력 기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일본에 대한 태도 문제를 둘째치고라도 일단 자신 권력 장악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친일파도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 제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대놓고 제거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걸 눈치채고 이제 조선공산당 계열의 사람들이 대거 탈퇴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반탁 세력들이 결합돼 가지고 그 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는 독립촉성 국민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단정 수립 과정에서 이승만의 여당 역할을 한 두 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공사년도에 기출문이 나왔죠. 한국민주당과 함께 독립촉성 국민회, 이것이 이승만의 주요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그 외에도 뭐 대한민주청년동맹, 조선민족청년당 등등 우익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을 볼게요. 한국독립당은 김구 임정계열이죠. 관련된 사료들 좀 읽어보시고, 김구의 한국 인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강령은 이제 조성왕이 중요한 상균주를 기초로 했고, 활동 내용을 보면 미군정이 이제 그 38도선 이남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 때문에 임시정부 자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익측과 제휴교섭회나 좌익측의 통일전선에 초창기 때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정세를 강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찬탁 반탁 논쟁이 나니까 반탁 측에서 비상정치회의 준비회를 발족시고요. 그리고 비상국민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남조선 대표 대한 국민대표 민주위원회 참여를 했다. 이거는 미군정이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좀 좌우합작을 위해서 미군정이 만든 기구야.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임정 봉대론을 포기한 거야. 봉대론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임시정부 보통을 내세워 가지고 미군 정부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어. 우리가 이제 그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우리만의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건 여러 정치단체 한 단체도 참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임정봉대를 포기한 거죠. 이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 후에는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에서는 적극 참여하진 않았어요. 비판적 지지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제2차 미소 공동회 결렬된 후에 이제 남북이 분열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좌우합작 운동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간 시점이 미군정이 주도한 좌우합작 운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2차 미소 공동회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갖고 단독 정부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때서야 참여하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남북 협상에 참여했고 단선 단전 그러니까 단독 선거 반대, 단독 정부 반대 운동을 포명했죠. 그래서 1차 그 선거 50 총선거 때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했으면 많은 인기를 끌었을 텐데 한국독립당이 자,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당시에 그 정부 정통론에 대해서 이제 임정 봉대론하고 자익의 인공 수입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통론이 있었다. 요거 있으니까 요 밑에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국 그 건국 직후부터 임정 봉대론을 전문으로 신었죠. 그래서 3.1 운동을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 그 말을 이제 헌법 전문에 재헌 헌법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75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76번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해방을 맞이하자 임정 인사들은 정부 자격으로 귀국을 시도했으나 미국이 임정의 존재를 부인함에 따라 두 차례 거쳐 개인적으로 귀국했으며 김구는 1945년 11월에 귀국했다. 임정 세력은 귀국 후에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 쪽의 제후 교섭과 자익 측의 통일전선 제의를 응하지 않았으며 정세를 강망하였다. 1476번 보면요. 자,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은 모스크바 3상의 결정 내용이 알려지자 즉시 신탁 통치 절대 반대를 내세우며 반탁 운동을 앞장서 비상정치 준비위원회를 비상정치 준비회를 발족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6년 2월 2일에 이승만 독립촉성 중앙협의와 함께 비상국민회를 개최하고 최고정무위원회 설치를 합의했다. 그러나 미군정의 의도가 작용해요. 그 당시 미군정의 어떤 점령 사령관이었던 자문기관 성격이었던 그 남조선 대한 국민대표 민주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임정봉대동 폐기를 자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한국독립당이라는 명의로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독립당은 예전에 그 기출 예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출 사료들을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뭐 조선민주당, 고려민주당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 좌우합작위원회는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1차 미소공동회 결렬된 직후에 만들었던 단체죠. 자, 그리고 자익민주단체도 있는데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뭐 전국농민총동맹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우익단체로서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 조선민중청년단 등등이 있고요. 자, 그 밑에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했으니까 좀 봐주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신탁통치 관련된 문제를 할게요.